안녕하세요. 오늘 사회학자 조영근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한 챕터 읽어보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 멀리서 경쾌한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밀림을 행군하는 장병들이 스코틀랜드 군가 보기대령 행진곡을 부른다. 들으면 누구나 아 하게 되는 익숙한 멜로디다. 보무도 당당히 행진하며 부대가 들어오는 곳은 태국의 정글 속 포로 수용소다. 말레이에서 일본군에 항복한 영국군 포로들이 도착한 것이다. 일본군은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해 태국과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를 잇는 철도를 한창 건설 중이다. 험준한 협곡을 흐르는 강에 열차가 지날 다리를 건설하면서 이 포로들을 동원한다. 포로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어코 다리를 완성한다. 그리고 완공날 영국 특공대가 다리를 폭파한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 이야기이다. 영국 출신으로 위대한 유산, 올리버 트위스트, 아라비아 로렌스, 닥터 지바고 등을 감독한 데이비드 린이 메가폰을 잡았고 저 작품들을 함께한 그의 페르소나 알렉 기네스가 영국군 대령 니컬슨 역을 맡았다. 수용소장 사이토 대자 역을 맡은 일본 배우는 주로 할리우드와 유럽에서 활약한 하야카와 세슈다. 영화는 그의 최고의 흥행작이 됐고 작품상을 비롯한 7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어떤 이야기이기에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을까? 영화는 니컬슨 대령과 사이토 대자의 갈등을 축으로 진행된다. 태국 버마 철도는 버마 전선에 물자를 보급하는 중요한 전략 철도였고 동남아시아 전구를 총괄하는 일본 남반군이 직접 지시한 중요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정글과 험준한 지형, 전염병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콰이강의 다리 건설지는 특히나 험지였는데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할복해야 하는 사이토가 결국 장교에게도 노역을 강요한다. 니컬스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장교는 노역이 면제된다며 거부한다. 사이토는 완강히 버티는 니컬슨을 때린 후 좁고 뜨거운 감옥 5분에 가둔다. 니컬슨은 굴복하지 않는다. 공사는 계속 지체되고 결국 굴복한 쪽은 사이토다. 러일 전쟁 승전일을 명분으로 사면을 실시하면서 장교의 노역 면제를 약속한다. 니컬슨은 한술 더 떠 아예 공사 진행의 정권을 요구한다. 영국군은 해낼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친다. 다급한 사이토가 동의한다. 니컬슨의 지휘 아래 영국군은 다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리의 위치를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가 하면 급기야 협정의 내용을 스스로 어기며 장교와 환자까지 노역에 동원한다. 기적처럼 다리가 완공되고 고위 인사들을 태운 열차가 도착하는 날, 영국군 특공대가 다리를 폭파하러 온다. 우연히 도폭선을 발견한 니컬슨이 소리치며 특공대에 다가가는 바람에 특공대원들이 노출되면서 일본군이 출동한다. 총탄에 특공대원들이 죽어간다. 열차가 다리를 들어서고 파편에 맞은 니컬슨이 말한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쓰러지는 니컬슨의 몸이 기폭 장치를 누르자 다리가 폭파되고 열차는 추락한다. 그렇게 영화가 끝난다. 포로가 된 영국군이 적군의 다리를 주도적으로 건설한다는 설정이 아이러니하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군 격언의 영국군 버전 같다. 당연히 반발도 나온다. 군의관 크림튼이 항의한다. 대령님, 이건 적에 대한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역 행위라고 할 수도 있죠. 니컬슨이 화를 낸다. 자네, 제정신인가? 클립튼, 우리는 전쟁 포로야.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저도 압니다, 대령님.
하지만 이렇게까지 잘해야 합니까? 만약 자네가 사이토를 수술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할 건가?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둘 건가?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저들에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나? 언젠가 전쟁은 끝나게 될 거야. 난 몇 년 후에 그때가 오면 이 다리를 쓰는 사람들이 이 다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누가 세웠는지를 기억하기 바라네. 노예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세웠다는 걸 말이야. 영국 군인 말일세. 그것도 포로가 된 군인들이. 카메라가 비추지 않은 참상. 포로가 된 군인들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군에게 협력한다는 플롯 탓에 영화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원작은 영화 혹성 탈출의 원작자로도 유명한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불의 소설 콰이강의 다리다. 원작이 화제가 되자 2년 후 영어로 번역되고 다시 영화화됐다. 원작에서는 다리가 폭파되지 않지만 실제로도 폭파는 없었다. 그 외에는 원작과 영화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소설이라고는 해도 실화를 표방했으니 반발이 일어났다. 특히 영국군 참전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반영 감정이 심한 프랑스 작가가 영국군을 깎아내리려고 실상을 왜곡했다는 비판이었다. 다리 건설을 지휘한 실제 인물로 알려진 필립 투시 중령은 그렇게까지 협력적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많다. 오히려 고의로 작업을 지연시켰다고 한다. 나무로 된 다리 구조물들을 갉아먹도록 흰개미들을 잡아 몰래 집어넣기도 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일부러 낮추기도 했다는 것이다. 잔인하게 묘사된 수용소장 사이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 실제 인물인 사이토 리사부로 소자는 수용소 부소장이었고 포로를 공정하게 대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영화 촬영 중에도 니컬슨 역의 알렉 기네스가 인물 설정에 반발하는 바람에 감독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논란은 이처럼 주로 적군에 대한 협력의 진위나 인물 묘사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중요하다면 중요한 논란이겠지만 이게 정말 핵심일까? 실제 역사는 어땠을까? 여기서 우리는 2011년에 출간된 한 권의 책을 주목하게 된다. 영국인 알리스터 어커트가 펴낸 이친 하이랜더 부대원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이다. 저자는 스코틀랜드 에버딘 출신으로 1939년에 지역 부대인 고든 하이랜더스에 징집됐다가 1942년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포로가 된 인물이다. 콰이강의 다리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화물선으로 이송되다가 연합군의 어뢰 공격으로 죽을 뻔했으며 나가사키 인근 탄강에서 노역 중 원폭 투하로 피폭된다. 1919년생이니 90세를 훌쩍 넘긴 나이였다. 그제야 회고록을 낸 이유가 무엇일까? 60년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일본인들 손에 당한 고통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많은 예전 포로들이 그랬고 모두 같은 이유에서였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심란한 이야기로 아내와 가족, 그리고 우리 자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기억이 너무 끔찍했다. 해방이 되자 우리 모두는 영국 정부에 우리가 목격한 전쟁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나가사키의 원폭 폐허에서 본 것을 밝히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제 나는 침묵을 깨고 수만 명의 연합군 포로들에 대한 조직적인 고문과 살인을 증언하고자 한다. 이 책을 쓰는 과정 또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일본과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가 죄책감을 완전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을 말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냉전 기간 살아남은 우리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맞서 동맹을 맺으려는 욕망으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눈감아준 영국과 미국 정부에게 골칫거리가 되었다. 어커트의 회고록을 읽는 건 고통스럽다. 콰이강에서 포로들은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잔인함, 질병, 굶주림, 죽음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엔 볼일을 보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어커트를 포로 감시원이 제지한다. 어이 멋쟁이, 너나 멋쟁이. 어커트는 자신을 덮쳐오는 감시원의 아랫도리를 걷어찼다. 이후의 일은 예상하는 대로다. 감시원들에게 구타당하고 검으로 찔린다. 끌려간 수용소장 앞에서 성폭행 시도를 고발하지만 소용없다. 딱 죽기 직전까지 고문받는다. 항의하러 온 영국군 장교는 뺨을 맞는다. 풀려난 그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간다. 겨우 회복해서 일하다가 이번에는 감시원에게 항의하던 중 개머리판에 맞아 앞니가 부러진다. 콜레라에도 걸린다. 치료는 없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다 기적처럼 살아난다. 환자 텐트 안에 13명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영화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은 매우 위생적으로 묘사됐다. 영화에서 잘 먹고 지내는 엑스트라들과 달리 우리는 휘파람으로 보기대령 행진곡을 부르지 않았다. 제복 같은 것도 입지 않았다. 우리는 벌거벗은 맨발의 노예였다. 가능한 한 적게 일하다가 가학적인 구타를 당한 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아껴 써야 했다. 굶주린 배급량으로 배짱을 부리는 건 절대적인 자살행위였다. 우리의 존엄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더 빨리 일한다고 해서 존엄성을 되찾을 수도 없었다. 일본군이 다이맨 철도라 불렀던 이 415km의 철도 건설에 몇 명이 동원됐고 얼마나 희생됐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일본의 공식 전사 기록이라고 알 수 있는 방위청 방위연구소의 전사 총서에 따르면 일본군 약 1만 명, 연합군 포로 약 5만 5천 명, 말라야, 네덜란드령 동인도, 태국, 버마에서 징용된 민간인 노무자 약 7만 명 등 총 13만 5천 명 정도가 이 공사에 동원됐다. 포로의 20%와 노무자의 30%, 일본군의 1%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일본의 사회학자 우스미 아이코 교수는 포로는 4명 중 1명이, 노무자는 2명 중 1명이 죽었다고 추정한다. 어느 쪽이 맞든 수만 명이 죽은 끔찍한 참극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가혹한 구타와 고문, 처형, 기아와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철도를 따라 즐비했다. 영화는 일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이 끔찍한 참상을 전혀 다루지는 않는다. 갈등은 사이토와 니컬슨 사이의 개인적 심리전으로 전개되며 카메라는 군의 명예와 적에 대한 협력 사이의 우아한 대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저 다른 곳을 비추는 방식으로 진실을 바꿔치기 한다. 과거의 적을 비판하되 지금의 동맹국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다. 포로 감시원, 그들은 누구였나? 어커트를 성폭행하려 했던 자도 그의 앞니를 부러뜨린 무쏘라는 별명을 가진 자도 모두 군인이 아니라 군에 소속된 민간인인 포로 감시원이었다. 포로들에게 직접 폭력을 휘두른 자들은 대개 이등병보다 아래 채말단 군속들이었다. 어커트는 이 코리안 포로 감시원들을 잊지 못한다. 잠깐, 코리안이라고? 그렇다. 코리안 조선인이다. 영화가 감춘 사실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 어커트의 회고록만이 아니다.
피에르 불의 원작 소설에도 포로감시원은 모두 조선인이다. 그 중에는 고릴라를 닮은 조선인으로 특정된 사이토의 개인 경비봉도 있다. 이 철도공사 현장에는 최대 1000명의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일했다.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아예 생략했다. 동맹국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한국에 대해서도 지켰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26만 명의 연합군 병사가 일본군의 포로가 됐다. 포로 감시 인력이 태부족이었다. 1942년 5월부터 일본인은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 포로 감시원 역할을 할 군 소속의 민간인, 요즘은 군무원이라고 불리는 군속을 모집했다. 후방에서 지원시설을 만들거나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보수도 제대로 지급한다며 강구했다. 지역별로 인원을 할당해서 독려했다. 관이 지목해서 강권하면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동원된 3,223명의 조선인 청년이 남방 곳곳에서 포로 감시원으로 일했다. 종전 후 포로 감시원 중 일부가 B, C급 전범으로 분류됐다. 전범 재판을 받은 조선인 148명 중 129명이 포로 감시원이었다. 사형된 조선인 23명 중 14명이 포로 감시원이었다. 포로 학대는 중대 범죄였으니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도 있겠다. 도쿄의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A급 전범이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을 포함해 고작 7명이다. 기시 노부스케처럼 풀려나 총리까지 오른 A급 전범도 있고 731 부대의 이시이 시로처럼 미국과의 거래로 잘 먹고 잘 산 이들도 많다.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1925년 전남 보성의 가난한 소장농 집 첫째 아들로 태어난 이학래는 17살이던 1942년 면사무소의 권유로 군속이 됐다. 모집 최저 연령인 20살에 미달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는 관공서에서 말하면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사실은 강제징용인 셈이지요. 합격 후 부산 서면의 육군 부산 서면 임시군속 교육대에서 2달간 훈련받았다. 교육대장의 이름을 따 흔히 노구치 부대라고 불린 곳이다. 1930년 이후 경마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일제의 훈련소가 됐고 한국 전쟁기 이후에는 미군 기자인 캠프 하야리아가 됐다. 이학래는 1942년 9월 중순 무렵 태국 쪽 하이강 상류 왕야이 포로 수용소에 배속됐다가 버마에 가까운 꼰유를 거쳐 1943년 2월 버마에 더욱 가까운 흰똑에 배치됐다. 포로는 500명에 달했는데 일본인 상관이 한 명도 없었고 조선인 군속 6명이 전부였다. 그 바람에 7월 무렵까지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범으로 고발된 것도 이때의 역할 때문이었다. 규율을 위반하는 포로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뺨 때리기를 주로 사용했는데 일본군에서는 이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포로들은 말할 수 없는 치욕으로 받아들였다. 포로에 대한 대우가 반인간적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인정머리 없는 짓을 했다고 후회하고는 하지만 당시 일본군의 포로를 인간으로 취급한 적이 없었어요. 일본군에게 포로는 무시해도 좋은 존재였어요. 제네바 협약에 포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교육조차 받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전진훈에 적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처럼 포로가 되는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라고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적국의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리는 더더욱 없었어요.
패전 후 일본군과 군속들은 이전의 연합군 포로들에 의한 대면 지목을 통과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양내는 통과하지 못했다. 학대 혐의자 50여 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복수라도 당하듯이 연합군 간수들에게 구타당하며 학대받았다. 배가 너무 고파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재판은 영어로 진행됐고 변론도 기소 사실에 대한 반증도 허용되지 않았다. 캠프 관리 장교이자 수용소장으로 시설을 열악하게 관리하고 급여와 피복, 의약품을 부족하게 공급했으며 부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환자를 노동에 종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용소장은커녕 일개 군속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왕야이 포로 수용소 시절에 상관이던 우스키 중이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며 증인으로 나섰다. 기소장이 각하되고 1946년 12월 24일 석방됐다. 감회에 젖어 귀환하던 중 홍콩에서 다시 소환되어 싱가포르로 돌아갔다. 같은 취지의 기소장을 받았고 이번에는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왜 조선인 군속인 자신이 전범으로 죽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사형 집행이 계속됐고 그는 자살 충동에 휩싸였다. 사형수가 모두 처형되고 혼자 남았을 때 20년 감형 통고를 받았다. 연합군 포로 중 영향력이 매우 컸던 오스트레일리아 군의관 덤롭 중령의 증언과 스기마스 변호사의 변론, 동료들의 탄원서 등이 영향을 미쳤다. 1951년 8월에 일본 도쿄의 스가모 구치소로 이감됐다. 1952년 4월 일본과 연합국 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인이 아닌 사람들의 형 집행 면제를 기대했지만 무의에 그쳤다. 계속된 석방 요구 끝에 1956년 10월 6일 가석방됐다.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을 당시 조선인, 대만인 B,C급 전범들을 일본인으로 규정하며 계속 형을 받게 했지만 군인연금 지급과 원호 법상의 보상 대상이 되는 일본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항내가 조선인 B,C급 전범들과 함께 동진회를 결성하고 싸움을 시작한 이유다. 회고록 전범이 된 조선 청년을 편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명예 회복, 보상을 요구하며 평생토록 싸우다가 2021년 일본에서 세상을 떠났다. 처형당한 14명의 조선인 포로 감시원에 비하면 이항내의 운명은 그나마 나았다고 해야 할까? 처형되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구한 사연도 있다. 1914년 지금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평강에서 태어난 이영길은 1942년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감시원 노릇을 했다. 종전 후 네덜란드 관할 전범 재판에서 포로 학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향에 처와 딸 둘을 두고 온 그였다. 수용소 근무 중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에 빠졌다. 1947년에 조현병 증세가 발병했다. 1950년 일본 도쿄의 스가모 구치소로 이감된 다음에는 기억 상실증이 악화됐다. 1951년 석방됐지만 후생성이 다시 정신병원에 가뒀다. 이항내는 이영길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문병을 가도 불꽃놀이가 벌어질 때마다 전쟁을 떠올리며 무서워했어요. 전쟁이 끝난 것도 가족의 생사도 몰랐어요. 이영길은 세상에서 잊혔다. 1991년 8월 21일까지 40년간 일본 치바현 국립 시모후사 요양소 격리병동의 병실에 갇혀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2000년에야 한국에 있는 딸의 생존이 확인되어 도쿄의 한국계 사찰인 국평사로 옮겨 봉인할 수 있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안는 윤리적 고민. 포로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잘 감시하는지 늘 감시받았다. 잘 때리라고 늘 맞았다. 피에르 불은 콰이강의 다리에서 이렇게 적는다. 니컬슨 대령은 다시 구타를 당했고 고릴라 같은 조선인은 처음 며칠 동안의 가혹한 체제를 재개하려는 엄명을 받았다. 사이토는 감시원까지 때렸다. 그는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에게도 권총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중첩된 운명의 희생자였다. 조선인 B씨급 전범의 비극을 연구한 일본의 사회학자 우스미 아이코는 포로 감시원들의 개인적 학대가 없지 않았지만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 포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던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군의 포로 대우는 왜 이렇게 잔악했을까? 얼핏 생각하면 아군을 공격하던 포로를 굳이 인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 적군 포로에 대한 예우는 아군 포로에 대한 대우와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포로에 대한 국제협약이 맺어진 이유다. 제네바 협약은 육상 전투에서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제1협약, 해상에서 부상자, 병자, 조난자에 대한 제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3협약,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협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은 부상자, 병자, 포로, 민간인 등 적대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하고 부당한 인권 침해를 가할 수 없도록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제3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은 하지 않았다.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 상태에 돌입한 후 미국은 일본군 포로에게 제네바 협약을 적용하겠으니 일본군도 미군 포로에게 협약을 적용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본이었지만 미국인 포로에 대해서는 협약의 규칙을 준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군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입장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다. 후일 A급 전범으로 처형당하는 도조 히데키는 육군 대신이었던 1941년 1월 정군에 살아서 포로의 수치를 받지 않는다는 유명한 구절이 포함된 전진운을 시달한다. 포로가 될 바에는 자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군의 의식이었다. 실제로 진주만 기습 당시 최초로 미군에 의해 포로가 된 사카마키 가조 해군 소위의 가족은 일본 내에서 비국민이라고 크게 비난받았다. 자결하지 못하고 포로가 된 일본군 상당수가 가명을 대는 등 본국에 포로가 된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하고 제네바 협약이 보장한 서신 발송의 권리를 대부분 포기한 이유다. 포로가 되느니 죽어야 한다고 배운 일본군에게 제네바 협약을 거론하며 포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연합군 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일본군에는 상관의 말이라면 비합리적인 것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상명하복 관습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야만적인 구타 관습도 만연해 있었다. 계급이 높으면 낮은 사람에게 마음껏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등병 아래 포로 위의 존재인 군속은 위에서 내려오는 야만적 폭력이 쌓이고 쌓여서 아래로 전가되는 결절점이 었다.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가해자였다.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도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현실적 함의는 일본에 동조한 같은 전범국이니 일본에 대해 전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논리에 동조하는 논리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한편에는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것이니 그저 순전히 피해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 구조적 악이 있다면 그에 동조한 개인의 윤리적 책임은 간단히 면제될 수 있을까? 이학래가 수기에서 고백하듯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일본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져야 할 몫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때에만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감각의 제국 등의 영화로 일본 누벨바그 영화 사조를 이끈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가 이와 관련해 생각할 거리를 준다. 일본 음악인 사카모토 류이치가 영화 음악가 주연을 맡았다던 그 영화 맞다. 영화는 일본군 포로 수용소장 요노이, 사카모토 류이치분, 포로인 영국군 소령 잭 셀리어스, 데이비드 보이분, 중령 존 로런스, 톰 콘티분, 일본군 군조하라 겐고, 기타노 다케시분, 조선인 포로 감시원 가네모토, 조니 오오쿠라분, 네덜란드인 포로 칼 더용, 알리스테어 브라우닝분 등 수용소 내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폭력을 다룬다. 야만의 창국 속에서 수용소장과 영국군 사이에 조선인 포로 감시원과 네덜란드인 포로 사이에서 동성애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사랑이 싹 튼다. 이토록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가 됐다.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기도 했고 개방 이후에도 파격적인 주제 탓인지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다만 사카모토 류이치가 작곡한 영화음악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가 크게 히트했으니 멜로디가 귀에 익숙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영화의 원작은 남아프리카 출신 작가 로렌스 반 데르 포스트의 소설 씨앗과 파종자다.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포스트는 1942년 일본군의 포로가 됐고 인도네시아 반둥의 수용소에서 종전을 맞았다.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그림자바가 반향을 일으키자 장편으로 쓴 것이 이 소설이다. 소설 속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폭력의 실행자는 일본군 군조 하라 겐고다. 포로의 목을 예사로 벤 다음 그 칼에 입을 맞출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다. 그의 손발이 되어 폭력을 실행하는 건 역시나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이다. 그들은 때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았다. 일본의 패전이 다가왔을 때다. 수용소가 소문으로 가득 찼던 종전 무렵 시대의 바람이 바뀌는 낌새를 채고서 배신할 마음을 품은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굽실거리며 화해를 시작했고 심지어 일본인들이 자신을 탄압했다며 징징대고 있었다. 소설 속 이야기라 사실 여부를 따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학대받은 포로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폭력이 단지 일제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며 치부할 수 있는 문제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해의 사실을 쉽게 잊어선 안 된다. 이 탈출구 없는 참혹한 비극의 현장에서도 저항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대담하게 탈출을 시도했다. 태국의 포로 수용소에 근무하던 김주석은 1944년 10월 7일 영국군 장교와 사병 포로와 함께 수용소를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가려다가 체포됐다. 그리고 이듬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인도네시아의 조선인 군속 16명도 자카르타에서 은밀하게 모여 미래를 도모하기로 결의했다.
1944년 12월 29일 10여 명이 고려 독립청년당을 결성했다. 총령 이역관, 가명 이화를 비롯해 군사부장, 조직부장, 지부장 등의 직책을 나눠 맡았다. 창당 직후 당원이 26명으로 늘었다. 연합군 현지 항일 세력과 함께 공동전선을 펼 계획을 세웠다. 그러던 중 1945년 1월 4일 안바라이 수용소에서 당원 8명이 갑작스레 말레이로 전출 명령을 받자 이에 항거하며 손양섭 등 3명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15명의 일본군을 살상한 후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후를 추적한 일본군 헌병대에 의해 이역관 등 10명이 체포되었고 종전 직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바와라 수용소 봉기를 소문으로 들은 이학래는 깜짝 놀랐다고 고백한다. 포로가 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고통을 겪던 시절이다. 그 도저한 용기를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훨씬 사소한 이야기도 있다. 영국인 포로 어커트는 회고록에서 짐짝처럼 열차에 갇혀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이송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경험인지 떠올린다. 그렇게 또 이송되던 어느 날 포로들이 조선인 포로감시원에게 제발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탈출하지 않겠다고, 도착하면 문을 닫겠다고 애원한다. 놀랍게도 그는 문을 닫지 않았다. 우리가 움직일 때 쾌적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감시원이 문을 열어두는 걸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고, 감시원 중 한 명에게 받은 첫 번째 친절과 동정심을 잊을 수 없었다.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다. 탈출은커녕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음으로써 호의를 베푼 조선인 포로감시원의 의심받지 않도록 보답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호의를 베푼 이들이 있었다. 참담한 비극 앞에서 이토록 작은 호의가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묻게 된다. 다만 어커트는 이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다. 희망은 어쩌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상당히 길었는데 여전히 떠듬떠듬 많이 실수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제가 이 사회학자 조영근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조선인 포로감시원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고, 그분들이 전범재판에 의해서 사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도 이번에 좀 자세하게 알게 됐네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조선인 포로감시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